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획예산 부문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분이십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ESG 경영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 고려아연의 정무경 지속가능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전에 이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이제는 위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예. 어떤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고려 아연의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위원장, 저는 짧게 ESG 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기업들에게 있어서 ESG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슈인데, 아젠다인데, 그 고려 아연의 이 ESG를 맡고 계시는 그런 위원장님. 예. 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또 고려 아연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약간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그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제가 뭐 키워드 한 2개 정도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만 먼저 선택을 예. 해주시면. 네. 저는 일단 트로이카 드라이브하고 ESG 경영 네. 이 2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트로이카 드라이브 시청자들이 언뜻 들어보기에는 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로마 시대에서 유래한 선두마차를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카가 3가지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네. 걸 의미해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아연, 연, 구리와 같은 어떤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기업 환경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문제도 있고 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또 ESG 경영 문제도 있고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고려아연이 최근에 경영 전략으로서 신경영 전략으로 선택한 게 트로이카 드라이브입니다. 그럼 그 핵심적인 3가지 방향은 뭘까요? 예, 첫째는 수소등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재련업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쓰고 또 탄소 배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어떤 석탄이나 LNG를 만든 어떤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전기를 쓰기보다는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로서 앞으로 재련에서 여러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내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지금 되게 핫하죠. 지금 2차 전지 이 배터리 이 업계가 되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핵심 소재가 2차 전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라고 있는데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들, 뭐 니켈이라든가 또 전구체, 또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뭐 전해, 동박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소재를 생산하겠다라는 하나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주변에 폐배터리라든가 폐기물 이런 어떤 그런 자원 재활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이런 어떤 것들을 재활용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2차 전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뭐 리튬, 니켈, 뭐 코발트 이러한 것 핵심 소재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 함께 묶어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고려아연의 새로운 사업의 주체적인 방향을 아주 이제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텍쥐브엘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설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은 배에 필요한 나무를 가져와라, 뭐 못을 가져와라, 망치를 때려라 이렇게 지시할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넓고 멀리 있는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고려안에서 뭐 저 끝없이 멀리 있는 저희가 동경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그 어린 왕자까지 또 그 비유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이 보면은 이 세 가지 분야가 다른 많은 기업들도 새롭게 뛰어들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려아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려아연 회사가 1974년에 설립이 돼서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50년의 역사 동안 아연, 연 이 분야에서 단일 계련서 기준으로 세계 제1등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니켈이라든가 또 전구체 이런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재련하는 과정이 기존의 아연을 재련하는 그 과정과 기술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새롭게 2차 전지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트로이카에 들어니까 기존 산업을 연장선상에서 기존 산업을 토대로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또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이제 재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가 있습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핵심 제품이 니켈입니다. 니켈이 왜 중요하냐면 니켈이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에 이게 주행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 30일 고려아연과 현대차 그룹이 사업 제휴를 맺어서 이런 니켈 생산을 서로 고려아연은 현대차 그룹에 니켈 생산을 공급하고 또 현대차는 고려아연에 앞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폐배터리를 고려아연에 이제 제공하고 하는 사업 제휴를 맺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니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 약 5,300억 정도 지금 투자하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니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일정 부분 이제 고려아연에서 생산된 니켈을 구매해주기 때문에 고려아연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에서 나오는 현대차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폐전기차 배터리를 고려아연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에서 또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니켈이라든가 또 코발트, 리튬과 같은 핵심 또 광물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런 투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은 온산재료에서 이제 니켈 재련소를 이제 10월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니켈 재련소는 저희들이 올인원 니켈 재련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재련소 하나 속에서 하나의 재련소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름에서 이제 올인원 이제 니켈 재련소 이렇게 저희들 이름을 붙였는데 앞으로 이제 니켈 재련소에서 연간 6만 5천 톤 정도의 니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려아연 전체로서 약 6만 5천 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투자 계획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면 고려아연이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인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앞으로 사업 성과가 과시화되고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훨씬 더 원천적인 예, 그런 예. 경쟁력을 갖고 계신다. 예,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고려아연 하면 지금 5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숨은 그 강한 기업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려아연에서 생산하는 주력 제품들이 이제 아연, 연, 구리 이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언뜻 이제 이런 제품들은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제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네, 네.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면 포스코 또 현대제철 이런 어떤 철강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고려아연이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이 없으면 마지막 최종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동차에 쓰는 아연 도금 강판들, 또 선박 제조에 쓰는 아연 도금 강판들, 또 아파트 제조에 쓰는 철제 구조물들 이런 구조물들이 물론 철강 회사들이 만든 철강 그 자체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아연으로 도금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부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재적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술력으로 보면 세계 제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초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여된 여러 가지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우리 회사의 경쟁력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연을 기준으로 보면 아연의 연간 생산량이 세계에서 약 1,300만 톤입니다. 네. 근데 고려아연에서 생산되는 게 약 10% 정도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단일 재련소 기준으로 세계 1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국가별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연량으로 보면 세계 제1등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은 강한 기업에서 이제는 좀 더 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강한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생태지별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멀리 바다를 보고 동경하라.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중간재적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분야 또 리사이클링 분야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이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분야는 좀 더 소비자들 또 국민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고려아연이 좀 더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룹에서는 ESG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고 또 그걸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ESG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고려아연이 아까 말씀드린 재련 비철 금속을 생산하는 재련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에너지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또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 번째는 또 그 아연이나 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또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트로이카 드라이브 자체가 사실은 ESG 경영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냥 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이제 수소 관련된 것도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결국은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리사이클링도 결국은 리사이클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폐기물도 줄이고 또 환경 감소도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로이카 드라이브도 어떤 ESG 경영의 핵심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한 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ESG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New Opportunities. 저는 세 가지 기회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가 쭉 이제 만들어지고 발달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27년도에 이제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이제 혼합 자본주의,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된 혼합 자본주의로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지금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기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 투자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이제 바닥을 깔고 있는 기본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자본주의 이런 우리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또 뭐 양극화 문제도 있고 빈부격차 문제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아마 제가 보면 ESG 경영, ESG 철학이 아마 이런 새로운 이런 자본주의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론 첫 번째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동안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들인 친환경적인 요인들, 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책임, 그리고 이제 투명한 지배구제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의 기업의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길게 보면 기업의 투자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ESG는 또 제 개인의 인생에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0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도 이제 강의도 하면서 이제 연구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졌지만 ESG라는 게 ESG가 이제 저에게 이런 저의 경험들, 또 공직생활 경험, 학교의 경험들을 기업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ESG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기업, 또 제 개인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기회다, 뉴 오퍼튜니티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사업부 부문의 방향성을 아예 그 ESG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도록 그렇게 설정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ESG 위원회를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제 개최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하는데 그 ESG 위원회를 통해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사가 ESG의 정책과 비전,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회사가 나아갈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일상적인 이제 저희 이제 공장에서 활동들 또 여러 가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그렇게 어떤 ESG 생산 어떤 목표라든가 비전에 맞춰서 잘 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기본적인 ESG 위원회 역할인데요.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카 드라이브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코리아인이 그러면 탄소 중립 또 뭐 알리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년부터 기업들은 매년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지금 발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 회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다른 외부 기관들이나 학교나 이런 곳과도 연계해서 우리의 어떤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지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외부 컨설팅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 자체가 이제 시작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친환경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시하는 문제, 어떻게 공시할 거냐,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이게 이제 뒤에
비영리 공공기관들이 세계적인 비영리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네. ESG 관련 여러 가지 테크니컬 가이드라인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되는 그 전문적인 내용들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참고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회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우존스 지수 뭐 이런 국제 기구에서 이제 저희들 금속 강업 네. 보통 이제 한국을 이제 대표적인 그 지수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네. 근데 특히 금속 강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도 많이 환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코리아엔을 그런 다우존스 코리아 지수에 네. 포함시켰고 네. 또 뭐 CDP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간 기구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최우수 이제 수상도 하고 또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한국 ESG 기준원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장회사들에서 이제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B등급을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코리아연이 이제 ESG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대응하고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2021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그 상당히 좋은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잘못된 인식인지 또는 실제 뭐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 사실 이렇게 비철금속 또 소재 산업을 하는 이 공장이나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또 뭔가 많은 그 재활용 뭐 이 수요들이 많아서 그런 처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맞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코리아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점이 강점입니다. 아하.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아연을 생산하는 어떤 재련 기술이 네. 이제 그게 친환경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네.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연을 생산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부산물로 네. 동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리 이런 것들. 네. 그러면 그런 걸 저희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이제 2차 전지 소재로서 이제 전해 동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해 동박을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부산물로서 뭐 구리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폐기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코리아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2차 전지 소재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또 안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리사이클링 사업도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도와주는 이제 사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게 되면 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광산에서 원료를 채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폐배터리라든가 폐플라스틱 또는 이런 이제 폐기물에서 이거를 재활용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제 소재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켈, 그다음에 리튬, 뭐 코발트 이런 것을 추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환경 오염도 줄일 수도 있고 또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코리아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니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를 코리아연이 앞으로 이제 받게 된다면 이 폐전기차 배터리에서를 재활용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를 다시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니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니켈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연이나 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리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리를 재활용해서 코리아연은 동박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리아연은 이런 재활용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실은 공직에 오래 계셨던 걸로 아는데 공직에 얼마나 계셨나요? 뭐 약 3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기업에 이렇게 몸담게 되신 겁니다. 뭐 갑자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이제 약 30여 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뭐 2년 동안 제가 고려대학교 이제 네. 이제 특임 교수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특히 제가 이제 그 당시 고려대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ESG 분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SG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고 네. 또 논문도 많이 읽고 또 실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예부 강의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단 그런 좀 이렇게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게 됐었습니다. 네. 공직에 계셨을 때의 본인의 경험과 지금과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제 공직의 경험이 지금 코리아인에서 ESG 이온의 위원장과 역할과 잘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기획재정부에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또 소득 분배라든가 또 복지 또 노동 또 이런 문제에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과 분배를 또 이렇게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ESG 경영이라는 것도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친환경적 경영, 또 뭐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투명한 지배 구조,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공직 생활에 가졌던 경험들,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 분배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이제 뭐 공정경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고려아인에 와서도 이런 ESG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달청장의 역할을 하셨죠? 예. 네, 조달청장으로서는 어떤 또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는 조달청장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 조달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면 조달청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네. 그 물품을 이제 공급하는데 계약을 체결해 주는 역할이다. 네. 계약 체결자. 네.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자라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회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감사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조달 금액이 약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해에 그러니까 그쵸. 뭐 국가가 이제 예. 사들이는 금액 200조 원이 됩니다. 굉장한. 그러면 제가 이제 조달청장을 갔을 때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정부가 200조 원이나 되는 뭐 당시에는 이제 뭐 좀 더 90조 정도 됐겠죠. 이렇게 큰 돈이 이제 정부가 조달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이 조달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했던 게 이제 혁신 조달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겨우 어렵게 이제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거를 시장에 판매하려고 보면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데스밸리죠.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든 신제품들을 정부가 사줘서 정부가 이거를 테스트해주면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 뒤에 이 제품이 좋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를 정부가 확인해주면 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2의 도약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이렇게 민간에 나와서 이제 최근에 그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 혁신 조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을 갖게 됐다. 또 해외 조달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혁신 조달이 말하자면 이게 전체적인 기업 생태계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된 거고. 예. 네. 예,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을 사준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좀 일종의 콜럼버스 달걀저기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되게 이게 혁신 조달이 이제 정부 내에서 되게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기획재정부나 또 조달청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을 축소판이 아니라 그 기업 경영의 확대판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ESG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공직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ESG 위원회는 그러면 내부의 전문가들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는 뭐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ESG 위원회를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상장 회사들 보게 되면은 이제 ESG 위원회가 이사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이사의 의장이 이제 ESG 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겸임하고. 이제 저희들 때 그런 모델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사회하고 독립적으로 ESG 위원회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서로 이사회하고 ESG 위원회가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네. 그런 모델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ESG 위원회를 약간 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네. 별도로 이제 만들었고요. 네. 또 구성원도 물론 이제 ESG 활동을 이제 고려위원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고려위원 직원들도 뭐 6, 7명 포함되어 있고 또 외부 전문가로서는 저희 사회이사 중에 이제 한 두 분 내지 3분 정도 모셔가지고 ESG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이사회하고 또 ESG 위원회하고 서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도 있고 뭐 그런 저희들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운영하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과 또 별개의 영역에서 ESG 위원회가 좀 더 고민해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올해 우리 ESG 경영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ESG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환경 분야 또 안전 분야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가치 분야 또 뭐 지배구조 분야 또 높게는 트로이카 사업 전체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이제 집행하는 거, 잘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단계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저희 이제 고려안에 공장이 온산에 있습니다. 네.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이제 온산에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럼 국내에는 그 단일 공장 하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몇 개 더 다른 있습니다. 공장도 예, 있긴 예, 있는데 있겠지만 주 공장이 주공장이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 2050년까지는 진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내겠다라는 그런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필요한 전체적인 에너지원을 네.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100% 충당하겠다 이런 하겠다. 얘기죠. 예. 네. 소위 그게 이제 RE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RE100. 네. 그래서 저희들이 RE100도 이제 200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는 것도 큰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비철 금속이라는 재련업의 특성상 탄소 배출도 많고 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들이 차제에 호주에 이제 아연 재련소를 97년도에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제 호주에 설립된 아연 재련소가 Some Metals Corporation, 저희들은 SMC라고 합니다. 아연 재련소를 설립하게 됐는데 약 27만 톤 정도 이제 아연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아연 재련소를 호주에 이제 저희들이 건설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실천에 옮겨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SMC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중 SMC가 필요한 전기의 25%를 이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태양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려아연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크 에너지라는 또 별도의 자회사를 하나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총괄하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풍력 발전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SMC에서 전기도 사용하고 또 호주 정부에 또 전기도 판매하고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1단계고 2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이제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전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CO2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만들고 또 이걸 수송하고 운반하고 또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호주 수소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고려아연, 그리고 아크에너지, 그리고 하나임팩트, 그리고 SK가스 이런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개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호주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또 배를 통해서 한국에 들여오고 또 한국에서 저장하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온산 공장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수소 발전을 통한 이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산에 있는 저희 이제 재련소가 완전히 친환경 재련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려아연은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친환경 기업, 친환경 재련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특별히 없나요? 저도 이제 그 점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 점 많이 아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ESG 평가 기관이 너무 많다. 아하. 또 ESG 평가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 네. 기관마다 다르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가 결과도 A 평가 기관은 잘했다. 또 B 평가 기관은 못했다. 이게 평가 결과도 서로 굉장히 차이가 있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ESG 관련해서 이제 기재부에 기획재정부에 ESG 관련한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시작합니다만은 좀 이런 어떤 평가 기관이나 평가 기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가이드라인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ESG라는 게 이게 시작이 민간에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큰 역할. 아까는 민간의 비공식 이제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년 6월달에 이제 국제 지속 가능 기준 이제 국제 가능성 기준 위원회라고 이제 ISSB라고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4년부터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따라야 될, 물론 뭐 꼭 뭐 이렇게 100% 구속력 있는 거 아니지만 따라야 할 이제 ESG 공식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재무적인 관련해서 공식 기준, 또 하나는 기후 변화 관련 공식 기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은 이제 2025년부터,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공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인데 정부에서 좀 이런 공시 기준이라든가 공시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기업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만들어서 ESG 공시, ESG 경영이 잘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일반인들도 그렇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또 합리적인 기준들이 좀 마련될 필요는 있겠군요. 그래요. 지금 너무 ESG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인력도 많이 투자하고 인력 비용 또 예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또 ESG 등급을 전혀 또 이렇게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ESG 등급이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대부분 요새 이제 ESG 기준이나 규범들이 국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의무화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네 해와라, ESG 이 정도는 기준을 맞춰와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규범도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 요새 MJ 소비자들도 저 기업 A라는 기업이 ESG 등급이 아주 그냥 뭐 바닥이다. 그러면 또 소비를 예면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정책금융이나 이런 걸 받을 때도 ESG 등급이 낮으면 또 이제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사례들이 또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ESG라는 게 ESG 평가할 때 보면 이게 섹션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게 분야별로 또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 평가 기준이 다르고 또 제조업 평가 기준이 다르고 또 뭐 철강업 뭐 이렇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에 맞는 그런 모든 게 다 맞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네.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거래아인의 입장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은 저희들이 이제 비철금속 업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철금속 업종이어도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지금 보면은 광물을 어떻게 채굴 하느냐에 중점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물을 얼마나 어떻게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채굴하느냐, 또 광물 채굴 과정에서 어떤 인권 문제는 없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코리아에는 그쪽보다는 그렇게 확보된 원료를 가지고 재래하는 데 이제 중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거는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거래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또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또 리사이클링 사업도 한데 이런 거를 포괄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옛날 기준과 방법론을 평가하다 보니까 거래아인은 조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경영자 입장, 경영진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은 뭐 해야 될 단계이고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직원들 또 일반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공감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고 한 것 같습니다만 고려는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ESG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ESG, 일반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를 또 공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ESG 위원회를 통해서 경영진들이 이제 ESG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기도 했고 또 한편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ESG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또 ESG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들이 저희 사보라든가 네. 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원들에게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이제 고려아연이 이런 ESG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이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좀 힘든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ESG 액티비티를 결국은 계량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계산을 해야 되고 추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 했던 일에 더해서. 그렇지만 그 자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ESG위원회 활동도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한 그런 고려아연의 또 모습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이야기했고 중간중간에도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앞으로 이제 고려아연의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존에 어떤 아연, 그다음에 연, 구리와 같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산업을 토대위해서 이걸 토대로 저희는 이 전통적인 저희들이 장점이 가지고 있는 아연, 연 기존 산업도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바탕위에서 또 여기에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네. 또 신재생 에너지 또 길게 보면 수소 이런 데까지 확장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입니다. 저는 그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라는 이제 조선시대 시입니다. 한문으로 이제 야설인데요.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앞으로 네가 걸어간 길을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할 때도 이제 항상 제가 했던 일, 또 제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결국 나중에 후배들한테 또 이렇게 후배들이 보면서 정부경이라는 선배는 일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시는 시처럼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을 삼았던 이런 눈길을 걸을 때의 시처럼 항상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일을 항상 뒤에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이 2024년이 이제 창사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는 해에서 이제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재 고려아연 주역들이 여러 가지 일을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할 텐데 이러한 일들이 또 고려아연 후배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으니 일을 좀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잘 해야겠다.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또 위치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고려아연 그 ESG 위원회를 또 갖고 계시는 그래서 앞으로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얘기 여쭐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SG는 기업 경영에서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고려아연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